4. 뇌 재구조화. 뇌 재구조화란 무엇인가? 뇌 재구조화의 하드웨어적인 접근 방법은 뇌를 자극하는 특별한 에너지의 유형을 이용하여 뇌가 보다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에너지는 빛으로도 소리로도 파장으로도 표현되는데, 빛은 모양이나 색깔로 구체화되며 소리는 리듬과 박자와 음색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고, 파장은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진동, 즉 전율, 떨림, 율동 등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단순하고 원시적인 리듬의 진동은 우리를 심피질과 구피질을 넘어 내관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요한 수련법 중 하나이다. 네오읍에서는 뇌 재구조화의 하드웨어적 방법으로 빛과 소리와 파장을 모두 사용한다. 뇌 재구조화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은 뇌 기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규정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과 관련된 최상위 정보들을 바꾸어 줌으로써 다른 모든 정보들을 이 상위 정보를 중심으로 재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는 뇌 전체의 정보 체계가 바뀌어 결국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나아가 전체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빛,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우주 만물은 각각 고유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의 성질은 그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무게, 크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세상에 수많은 형태와 색이 존재하듯이 우주 공간 속에는 수많은 회로가 존재한다. 사물마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회로는 일종의 유전인자와 같아서 회로로 표현되는 에너지의 모양은 단순한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고유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형상과 이미지가 갖는 이러한 힘을 이용하여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명상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나 힌두교에서 사용되는 만다라 같은 것이며, 고대 문명의 기하학적 문이라든지 중세 성당의 상징적인 인테리어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세모 모양의 회로에서는 세모의 에너지가 나오고, 둥근 모양의 회로에서는 둥근 에너지가 나온다. 흔히 인간의 마음을 도형에 비유하여 모진 마음이나 둥근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기적인 형태와 일치한다. 아주 모난 성격의 소유자는 세모꼴의 뇌회로를 보여준다. 네모꼴의 뇌회로는 세모꼴의 뇌회로보다는 마음이 원만하게 다듬어졌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지만 여전히 무관한 상태이다. 마음속의 모난 기운이 모두 사라져 완전한 원만함과 부드러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둥근 꼴의 뇌회로를 갖게 된다. 에너지 상태를 형상화한 회로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각자 고유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외적으로 볼 때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회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서 다른 에너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 즉, 하나의 회로는 다른 회로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 성질을 바꿀 수 있다. 다음의 그림들은 회로의 형상 또는 에너지 패턴들이다. 이것들은 뇌가 가장 안정되고 정화된 상태에 있을 때의 에너지 상태를 그린 그림으로
사물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회로들은 뇌를 이완시키고 명상의 상태로 이끌어준다. 회로를 보면서 의식으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뇌 속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정돈되고 뇌와 의식이 그 회로가 나타내는 조화롭고 안정된 에너지 상태로 옮아가게 된다. 감정은 뇌를 흥분시키고 뜨겁게 만들고 심하면 뇌를 붓게 한다. 그러나 위의 뇌 회로들은 순수한 에너지 상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감정의 파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뇌는 본래의 안정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수련 1. 뇌 회로 수련. 다음에 회로 그림들을 보자. 먼저 호흡을 깊게 하고 전신을 편안하게 이완한다. 눈으로 각 회로의 선을 따라가거나 손으로 직접 그려본다. 소리와 상징이 갖는 힘. 우주의 에너지는 근본은 하나이지만 뭉치고 흩어지면서 그 모양과 성질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유용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음양이니 오행이니 사대 같은 전통적인 동양의 분류법으로부터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등 현대의 물리학적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각각의 방식들은 각 문화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유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각각의 방식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다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세계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것은 세계를 대칭과 균형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어떤 것은 역동성과 변화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며 또 어떤 것은 우주의 기계적인 정교함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각각의 방식들에 대해 옳고 그름의 우열을 논하기보다는 이러한 해석들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만큼 풍부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를 건강하게 하는 소리. 에너지 변화의 유형 가운데 이 책의 주제인 몸, 그리고 뇌와 관련해서 체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방식은 오행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행은 에너지의 변화를 유형화하는 한 방법이므로 에너지의 한 형태인 소리도 그 성질에 따라 오행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장기들도 오행의 성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기에는 그 오행의 물성에 맞는 소리가 대응된다. 각각의 소리가 그 오행상의 물성에 해당하는 장기에 작용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주파수 동조나 공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몸의 어느 부위가 울리는지 느껴보자. 가슴 부위가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심장에 연결되는 소리로서 내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나는 소리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길게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심장의 화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가슴이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음엔 이 소리를 내보자.
가슴에서 옆구리를 지나 척추까지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소리는 특히 위와 간에 작용한다. 또 우 소리는 아랫배에 힘이 느껴지게 한다. 우 소리는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인 단전을 튼튼하게 해주고 배심을 길러준다. 동시에 방광과 신장을 울리는 소리이기도 하다. 다음에는 토해내듯이 허 하고 소리를 내보자. 폐가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쉬 소리는 방광을 자극하는 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아이들 오줌을 누일 때 쉬 하는 소리를 내주는데 참으로 현명한 풍습이다. 신장을 자극하는 소리는 스이다. 다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었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스 소리를 내주면 신장에 좋다. 자연 치유력과 상징의 힘. 오행은 소리뿐 아니라 방향, 감정, 맛, 색깔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치유를 목적으로 이러한 오행의 성질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소리를 내면서 신맛 나는 과일을 먹고 간에 집중하고 동쪽 방향으로 난기를 따라 산책을 하고 분노와 관계된 감정의 기억을 릴리스하는 시기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신체의 기능에 있어 치유는 기본이라는 점이다. 의식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다. 만일 어떤 정교한 상징 체계가 그렇지 못한 상징 체계보다 치유 효과가 크다면 그것은 상징 체계 자체의 힘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뇌, 특히 의심 많은 신피질이 정교한 상징 체계를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뇌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힘을 의지대로 쓸 수 있게 되면 상징 체계의 주술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상징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 형상이 갖는 힘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의식이 거기에 이르면 부적과 주문이 효염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들은 무의미한 논쟁이 되어버린다. 스스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떠한 상징 체계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자신을 가두고 있는 더 완고한 상징 체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쪽을 미신이라고 말해버리는 것 역시 같은 어리석음이다. 뇌를 진동시키는 소리 옴. 많은 소리들 중에 특히 뇌에 작용하는 소리가 있다. 바로 옴이다. 옴은 뇌 전체를 진동시켜주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뇌를 깨어나게 하고 뇌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눈을 감고 자신이 내는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소리의 파장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이 소리의 파장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원형의 파장이 뇌의 중심에서 시작해서 뇌 전체로 마치 호수의 동심원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처음에는 뇌가 진동을 하지만 곧 몸 전체로 퍼져나가 온몸이 그 소리에 공명하기 시작한다. 앞서 오행과 소리, 장기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옴은 목화, 토, 금, 수 5가지의 에너지를 모두 담고 있는 소리이다. 때문에 이 소리가 만들어내는 파장은 뇌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 고르게 작용한다. 옴 진동 수련을 매일 5분에서 10분만 반복해도 모든 장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른 아침은 옴 진동 수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수련 1. 오음 진동 수련 1. 자세는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설 수도 있으며 어떠한 자세라도 좋다. 눈을 감고 자신이 창조해내는 소리에 집중한다. 자신의 육성이 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관찰해보자. 옴, 옴, 옴. 이 소리의 파장이 뇌로 들어가 뇌를 진동시키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원형의 진동 운동으로 유도하는 것을 느껴본다. 2.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옴 소리를 내본다. 그 소리에 몸 전체가 녹아들도록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숨이 가빠 소리가 금방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수련을 계속하다 보면 숨이 깊어지면서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파장, 뇌관이 좋아하는 단순 진동. 뇌의 3층 구조는 각각의 특성과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반응하는 파장의 종류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소리나 진동의 종류를 적절히 조절하면 뇌의 각기 다른 층을 안정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심피질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파장과 진동에 쉽게 반응하는 반면 뇌관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파장과 진동에 반응한다. 심피질이 수학적 정교함이 있는 오케스트라를 좋아한다면 뇌관은 원시적 생명력이 느껴지는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리듬을 좋아한다. 뇌관에는 본래 생명의 리듬인 율려가 진동하고 있으며 그 진동을 기초로 해서 몸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 유지된다. 이제 심피질과 구피질을 넘어 생명의 실체인 뇌관을 만나보자. 평소 뇌는 심피질의 과도한 활동성으로 인해 구피질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표현이 방해받고 억압되는 것은 물론 뇌관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심피질의 과도한 활동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갖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생각과 생각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고 내면의 고요와 침묵이 얼마 동안이나 유지되는가.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심장에서 공급되는 혈액의 15%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활동 없이 쉴 때에도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의 20에서 25%를 소비한다. 혈액과 산소는 몸의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뇌에서 사용하는 많은 혈액과 산소는 뇌의 3층 구조 중에서도 특히 심피질의 과도한 활동성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심피질 활동의 내용과 목적이다. 과연 심피질은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쁜 걸까? 만약 누군가 의식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카메라로 우리 몰래 3분 정도 마음속을 지나가는 모든 생각과 이미지, 그것들에 의해 촉발된 감정들을 영상으로 기록한 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라며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라고 하기가 쉬울 것이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느낀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심피질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휴식하면서도 훨씬 적은 에너지로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심피질의 과도한 활동성을 진정시키고 뇌간의 생명력이 전신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한 리듬의 진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차를 타면 졸린다든지 단순한 리듬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든지 어린아이를 재울 때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등이 모두 이러한 예에 속한다. 율려 진동은 단순 리듬 진동으로 심피지를 안정시키고 구피지를 활성화시키며 활성화된 구피지를 통하여 뇌관이 가진 생명의 파장을 만나 우리의 의식을 그 파장과 일치시키기 위한 수련법이다. 수련, 율려 진동 1. 양손 손바닥을 마주보게 가슴 앞에 모으고 손과 손 사이의 느낌에 집중한다. 섬세한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음으로부터 진동을 부른다. 뇌를 느껴보고 호흡에 따라 뇌의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느낌을 옮겨본다. 2. 손끝으로부터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집중한다. 마음속으로 계속 진동을 부르면서 손끝의 느낌을 키워나간다. 서서히 눈에 보일 만큼 진동이 커지면서 손으로부터 팔과 어깨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 느낌을 키운다. 3. 진동이 전신으로 확대되고 격렬해진다. 내부의 생명의 힘을 믿고 몸을 완전히 진동에 맡긴다. 어느 순간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고 강렬한 에너지 체험이 일어난다. 우리의 몸과 의식이 생명 현상의 극점에서 만난 것이다. 이때 뇌의 내부에 빛의 덩어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와 파동이 온 몸으로 퍼져나간다. 동시에 몸 전체에서 빠르고 강력한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4. 하빌의 강렬한 느낌이 서서히 가라앉은 뒤 빛과 고요함 가운데 머물다가 깊은 호흡을 3회 정도 하면서 서서히 외부 의식으로 빠져나온다. 율려 진동 수련은 개인차가 크다. 또한 심피질과 구피질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뇌간에 접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촉한다 하더라도 순간적이다. 하지만 비록 완전한 합일의 느낌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몸에 일어나는 진동만으로 많은 정화작용이 일어나며 뇌 기능이 크게 활성화된다. 처음 진동을 경험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까지 소요되지만 일단 진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체험하고 나면 다시 진동을 유도할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진동이 일어나는 부위도 선택에 따라 유도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의 격렬한 진동은 체력 소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간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되 전신을 통한 강한 진동은 10분 내외로 한다. 이 수련은 혼자 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직접적인 진동 수련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가운데 단순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율동을 수반하는 것은 심폐지를 진정시키고 뇌간의 생명력이 온몸에 골고루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승마가 대표적이다. 말을 타면 말이 달리면서 만들어내는 리듬감 있는 율동이
심피지를 진정시키고 말 등에서 회음혈을 지나 척추를 따라 전해지는 진동이 뇌관을 운동시키고 자극한다. 뇌 활용 100%의 열쇠. 빛, 소리, 진동을 이용한 방법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이라면 뇌의 재정보화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뇌가 단순히 전기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뇌를 100% 깨어나게 하는 일은 결코 기능적인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동기부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뇌가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는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대답에 의해 제한된다. 현재 인류의 평균적 뇌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규정해온 기본적인 동기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통한 가치 추구였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적정 부하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부하를 걸어 주어야 하는데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삶의 동기는 뇌 전체가 깨어나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하인 것이다. 뇌를 깨우고 그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정의를 필요로 한다. 인격, 정보의 집합. 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아온 무수한 정보의 집합체이며 그 정보의 집합이 곧 우리의 인격이다. 그런데 이 정보의 집합체는 뇌 속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뇌가 가동을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흔히 행동이나 말로써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곤 하는데 사실 인격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정보의 질, 특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즉 자기 정체성에 관한 정보들이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 지금 누가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는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나와 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는 판단 주체라고 생각되는 나는 뇌 속에 저장된 정보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뿐 아니라 정의된 모든 것들,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두려움이나 노여움도 느끼게 된다. 나아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노여워하는 이 모든 정서적 반응 자체가 사실은 학습되고 기억된 반응 양식, 즉 정보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떠한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관념과 이전에 했던 기억의 재생이다. 이러한 관념과 정보의 재생, 즉 정보의 재현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패턴을 더 강화하여 다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는 다만 정보이다. 정보는 활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할 수도 있다. 나라거나 내 삶의 목적과 같은 개념들도 결국 정보에 불과하다.
능력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능력의 한계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개념 짓고 규정 짓는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능력의 한계는 곧 의식의 한계이다. 스스로에게 무엇이 내 능력을 한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보자. 처음에는 체력, 학력, 재력, 시간 등 이른바 객관적 조건과 관련된 답들이 떠오르겠지만 계속 물어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능력을 한계 짓고 있는 것은 뇌 속에 기억된 정보의 정보, 즉 다른 모든 정보들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화하는 상위 정보인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우리 스스로의 개념 정의라는 것이 드러난다. 핵심 정보 1.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 나는 땡땡 회사의 땡땡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땡땡의 남편이며 땡땡의 아버지이다. 나는 땡땡의 아내이다. 나는 땡땡 학교의 학생이다. 나는 땡땡한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땡땡의 딸 혹은 아들이며 땡땡의 친구이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정의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정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혹은 우리가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이름들임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스스로를 땡땡의 아내라고 정의했을 때 그 사람의 뇌는 당신은 주말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까? 뇌에 입력될 때 그 물음은 이미 스스로에 대한 정의, 나는 땡땡의 아내이다 라는 정보의 틀 속에서 처리되고 그 틀에 맞는 답을 내놓는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무의식 중에 받아들인 채 마치 자신이 원래 그것이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정보일 뿐이며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벼룩을 잡아다 유리컵에 넣으면 벼룩은 뛰어서 유리컵 밖으로 나가버린다. 하지만 위에 유리 뚜껑을 덮어놓으면 처음에는 몇 번 부딪히다가 스스로 뛰는 높이를 낮추고 나중에는 뚜껑을 치워도 그 높이 이상 뛰지 못하게 된다. 우리에게 유리 뚜껑은 없다. 있다면 이전에 몇 차례 부딪힌 기억, 뇌 속에 자신의 한계라고 입력된 정보가 있을 뿐이다. 이 상상의 뚜껑을 어떻게 하면 치워버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단지 하나의 정보일 뿐이며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고 그러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그 힘은 실천력의 바탕을 두고 있다. 신피질은 의심이 많아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마저 우리 귀에 글쎄 과연 그럴까? 라고 속삭인다. 신피질의 의심이 속삭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정의하는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흥미로운 게임을 하나 해보자. 백지를 앞에 놓고 잠시 눈을 감고서 살아오는 동안 인상이 남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자. 이제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기를 원하는지 적어보라. 적었다면 그 비문에 대해 잠시 명상해 본다. 그리고 비문의 내용이 스스로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이 게임에는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자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 왔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같이 세상을 위해 뭔가 공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기심일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이기심의 표현이라면 하필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었던 그러한 종류의 인정일까? 교육의 결과일까? 당신의 비문은 어떤 계산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삶 전체를 마감했을 때와 같은 체념과 여유로움 속에서 삶을 돌아볼 때 그동안 현란한 생각과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덮여 보이지 않던 내부 깊숙한 곳에서 비춰오는 불빛,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의 오랜 기억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피해의식과 이기심과 자만심보다 더 깊은 곳, 감각적 즐거움을 찾는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세상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홍익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홍익의 본능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근본적인 힘이며 지치고 힘들어도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근본 동력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허전함의 원인이고 근원적인 회의의 뿌리이며 세상을 마칠 때 느끼게 되는 회한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고귀한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선이 있다. 이것이 우리 내부에 숨겨진 신성의 씨앗이다. 기왕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굳이 죽고 난 뒤에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을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보자.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원래가 홍익인간이다. 이것이 뇌의 무한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뇌의 잠들어 있던 부분이 모든 부분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홍익인간이다. 나는 신인간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뇌는 깜짝 놀랄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엔 어리둥절하고 당황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뇌는 자신의 주인이 홍익인간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기쁘게 일하기 시작한다. 핵심 정보 2.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상식 깨달음. 우리 안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의 본능이 있음을 아는 것. 우리의 참 모습이 홍익인간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흔히 깨달음을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많은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깨달음이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깨달음이 반드시 평소 보이지 않던 어떤 영상, 들리지 않던 어떤 소리를 통해 전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선택한 것, 나 스스로를 각성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을 더 신뢰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밝으면 의심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홍익인간이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리고 이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을 때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의식 상태가 아니다. 깨달음은 이제 이 시대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평범한 사람들의 깨달음 없이는 희망이 없다. 깨달았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출발점에 섰음을 의미한다. 의식의 단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 상황에 따라 기쁘고 슬프고 어둡고 밝은 의식 상태를 수없이 넘나든다.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불안이나 행복을 느끼다가도 주변 사람들을 위한다거나 사회와 지구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차원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각각의 의식 상태에서 우리의 표정과 말투,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몸으로 느끼는 에너지 상태도 다르다. 감각이 충분히 깨어 있다면 그 느낌을 통해 어떠한 의식이 보다 차원 높은 의식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을 통해 의식의 단계를 레벨로 정의하였다. 수치심, 죄의식 등 가장 낮은 차원의 의식에서부터 깨달음과 인류의식이라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식 상태를 수치화하여 20에서 1000까지의 지수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의식이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 개인은 각자의 내면에 20에서 1000까지에 이르는 모든 레벨의 의식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여러 가지 레벨의 의식 상태를 넘나든다. 의식의 전 범위는 무한대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의식의 범위 자체에는 개인차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차원의 의식도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의식의 지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의 성장은 평생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지만 하룻밤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예수와 붓다 같은 경지의 가능성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기주의자이거나 그보다 더 어두운 의식 상태의 인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목적지와 홈 베이스. 우리는 의식 수준을 이해력의 수준과 곧잘 혼동하곤 한다. 성경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해서 의식 역시 예수와 같은 수준은 아니며 불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해독한다고 해서 부처의 의식 수준과 같을 수는 없다. 의식의 수준은 지식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식 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의식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같은 일을 하고 살아도 사는 목적이 다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어디를 목표로 하는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두 번째 기준은 홈베이스, 즉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일반적인 상황일 때 습관적으로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 B, C 세 사람의 의식 범위는 모두 같지만 각자가 습관적으로 머무는 위치, 홈베이스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것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깨달음이 세상을 밝히는 구체적인 힘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핵심 정보 3. 비전. 완성에 이르는 길. 나를 넘어서. 우리는 평소 자신이 하나의 분리된 개체이며 스스로의 몸이 생명의 실체라고 생각해 왔다. 이것이 허상임을 아는 데는 무슨 선문답이나 형이상학적인 언설이 필요치 않다. 지금 당장 손을 들어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1분 정도만 있어 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의 뿌리이다. 이 착각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생명의 근본 실체인 나의 참 모습에 이룰 수 없다. 나가 있음으로 해서 이기심과 자만심과 피해의식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 착각의 흔적을 의식에서 지우는 방법은 분리된 개체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를 함께 살리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남과 나를 포함해서 전체를 이롭게 하겠다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과 구분되는 나라는 착각의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삶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한다. 비전은 분리된 개체로서의 나라는 허상을 없애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나를 없애는 길이 바로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다. 비전과 성장. 우리는 누구나 의식의 성장을 원한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의식의 성장 레벨은 평균적으로 2 내지 3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경험적인 사실이다. 자신의 주된 고민의 주제가 1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혹시 주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고민하는 방법만 좀 더 복잡해지지는 않았는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식의 수준이란 사고의 정교함과는 다른 문제이다. 고민의 주제가 변함없을 때 우리의 의식 성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해야 의식의 한계를 넘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비전 속에 있다. 인간은 비전을 통해 성장한다. 비전은 그것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와 최고의 능력과 최선의 지혜를 짜내야만 하는 자신의 한계선상에 있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비전의 완성은 현재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의식의 비약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전을 정하고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 뇌의 능력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전을 정할 때는 정직해야 하고 용기 있어야 한다.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는 능청을 그만두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보고 그 능력의 한계선상에 있는 목표를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조금 귀찮고 두렵다고 해서 한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다지 애쓰지 않아도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비전으로 삼는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 보여도 결국 의식의 성장은커녕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옆의 그림은 비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A를 홈베이스로 가진 상태에서 B 영역의 밝기에 해당하는 지금의 한계선상에 있는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A의 한계를 돌파하여 B를 자신의 홈베이스로 갖는 의식의 도약을 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B 영역을 넘어서고 C 영역을 넘어선다면 비전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 흰빛은 비전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주는 가이드라인이다.
비전은 이와 같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설정한 비전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있지 않고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도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돌 뿐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는 조금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당신이 살아온 과정은 아래의 그림 중 어느 것에 가까운가? 지금 당신은 삶의 목표에 얼마나 도달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핵심 정보 4.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당신은 일생 동안 어느 정도의 성장을 바라는가? 우리가 200의 의식 상태에서 400 수준의 비전을 정한 후 비전을 이루어 400의 의식에 도달했다고 하자. 그때에도 400이 여전히 우리 삶의 목표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이 200에 있었을 때는 400의 비전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겠지만 의식이 400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린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종교나 사상 같은 자신의 신념 체계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완성의 자리인 의식 레벨 1000에 해당하는 창조주 자신으로부터 나온 비전이며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는 세상을 이루겠다는 큰 소망이고 굳은 약속이다. 시비와 분별이 끊이지 않는 의식으로 어떻게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창조주의 비전은 우리 전체의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신성에 대한 자각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성을 깨닫게 하고 그 각성된 신성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깨달음의 문화, 즉 이와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그토록 고귀한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 후손인 우리가 인간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씨앗을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겨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 높고 큰 뜻이 오랜 연단의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신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본래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인간은 홍익인간의 현대적인 표현이다. 신인간은 자기 안의 신성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다. 신인간은 홍익인간이며 홍익인간의 비전은 이와 세계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안의 신성을 자각하게 하고 자각된 신성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문화, 즉 윤려의 문화를 꽃피우는 신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홍익인간, 신인간의 비전이다. 수련 1. 비전 수련. 자신의 비전을 정해보자. 하루의 비전, 일주일의 비전, 한 달의 비전, 1년의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의 비전을 세워본다. 그 비전이 비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비전의 조건 1. 비전은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내면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만큼 밝은 것이어야 한다. 2. 비전은 끊임없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노력할 수 있을 만큼 보람있고 값진 것이어야 한다. 3.
비전은 그 성취를 위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에너지를 써야 할 만큼 현재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전은 모든 의식을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비전은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전체를 위해서도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6. 비전은 그것의 완성 여부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만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